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명닷컴 차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5년도 기출문제를 볼 차례입니다. 이 15년도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재밌는 게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특정 해에 이제 출제됐던 책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좀 살펴볼 거냐면요. 지금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정서의 행동장애라고 해서 이성모 선생님 책. 근데 재밌게도 이게 지금 2판이 2014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개정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 빠르면 9월, 늦으면 12월쯤에 이게 3판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하면 해당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일단 정서의 행동장애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정서뿐만 아니라 자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심지어 시험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이 책. 학습장애 총론책이 있죠. 이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김현삼 책이 있잖아요. 이 김현삼 책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김동엽 책과 그리고 김현삼 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학습장애 총론책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기출문제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 이거 같은 경우는 2009년 이전에 꽤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때는 별로 안 나오고 뒷 내용들 16년, 17년, 18년 이쯤에 이 책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꽤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은 어느 책에서 나오냐? 당연히 이 책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 내용이 2판이 14년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책 기준으로 문제가 두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도 이게 14년에 나왔지만 9월 늦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더라도 시각장애는 이 책보다는 정인호 복지재단 책으로 시험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번에는 이 책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책들을 간단히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A 내용이고요. 자, 일단 문제에 보시면 1. 기획에 들어갈 지원 전략의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뭐가 나온다? 여기 스크립트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이거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사회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동의 특별한 관심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스크립트와 카드를 통해서 가르치는 파워카드 전략이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파워카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언급됐던 내용이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에서 봤던 정서미 행동장애 책의 자폐 파트에 이 파워카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답에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 교사가 나를 계획할 때 고려한 민수 행동 특성 두 가지를 가해서 찾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나 같은 경우는 기획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황 이야기, 그리고 파워카드 전략 모두 다 학생의 사회성과 관련된 중재인데 이 중재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파워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이 좋아하는 특별한 관심 영역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뭘 할 수 있다고 글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파워카드와 상황 이야기를 계획할 때는 지금 가의 민수의 특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김 교사와 민수 어머니의 상담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 요즘 민수가 유치원에서 잘 지내는지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사회성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회성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계획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의 언급되어 있는 파워카드와 상황이일 텐데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민수가 글자와 공룡만 너무 좋아해요. 지금 민수가 좋아하는 게 글자와 공룡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매일 티라노 공룡을 들고 다녀요. 다른 어머니들은 민수가 글자를 안다고 부러워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공룡을 좋아하지요. 민수는 글자뿐만 아니라 읽기도 잘해요. 자, 그러면 지금
스크립트 같은 경우, 파워카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학생의 특별한 관심 영역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특별한 관심 영역은 이 공룡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글도 좋아해야 되고 글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자와 공룡이 지금 나를 계획할 때 필요한 민수의 행동 특성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지금 나 지원 전략이 사회성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사회성 관련된 부족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글자와 공용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구조상 나를 계획할 때 즉 이미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사회성 얘기를 여기 행동 특성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재들과 관련된 특성 두 가지인 글자와 공용어로 각각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 니은과 디귿 문장에 공통적 기능을 쓰고 상황 이야기 작성 방법에 근거해서 디귿에 해당하는 문장용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파워카드에서 지금 니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타면 친구들이 속상해해요. 즉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감정을 알게 해주는 니은이고요. 마찬가지로 디귿, 그래야 내 친구도 기분이 좋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과 다른 사람의 느낌, 감정, 신념들을 알려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적절한 행동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상황 이야기의 목적 또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지금 보는 것처럼 뭐가 나온다? 문장 유형을 많이 물어보죠. 이 문장 유형 같은 경우는 책에 따라서는 뭐 6가지, 7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망문, 그리고 설명문, 그리고 통제문, 지지문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고요. 현재 이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기출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나온다? 통제문에 따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야기 다른 친구와 장난감 놀이를 해요 해서 맨 마지막 문장에 이 통제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통제문을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친구에게 이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아도 되라고 물어보아요. 이게 이제 지시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상 지시문이 두 개처럼 보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주어가 나라고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는 본인이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쓴 통제문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문장은 통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보다는 여기서 통제문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지시문과 통제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공통적 기능은 다른 사람의 감정, 느낌 같은 거 알려주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망문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문항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학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니은 2번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참여 요소를 쓰라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밌게도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 초등과 그리고 유치원 교직논술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정도는 초등도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번과 4번을 좀 보도록 할 텐데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3번 내용을 보면 리을에서 박 교사가 물리적 환경을 구조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 한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것도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리을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또 지우는 한 활동이 끝나고 다른 활동으로 전이한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정리가 힘든 애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수교육학에서는 뭐를 본다? 자폐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발달지치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본다고 하면 자폐 틱합니다. 그래서 자폐 내용으로 접근해 본다고 하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리을, 지우에게 그림 일과표를 보여주세요. 활동을 마칠 때마다 그림 카드를 떼어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구조화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 시각적 일정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근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환경의 구조화에서의 물러보는
시간의 구조화가 아니라 물리적 구조화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물리적 구조화가 돼야 뭘 할 수 있다고? 시간의 구조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을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학급 한쪽에 학급 일과표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일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이 게시판을 이용해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고? 다음 활동을 예측하고 다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각적 일과표 같은 경우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리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시각적 단서 이런 걸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구조화에는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 등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가구의 배치, 그리고 시각적 경계, 그리고 학생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 설정,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얘는 뭐에 해당하느냐, 시각적 일과표 또는 가구 배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경계와 관련해서 그 시각적 일과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시간의 구조화인데 이 시간의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미음에 들어갈 내용을 학습 단계에 근거해 쓰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단계는 습득, 숙달, 그리고 일반화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서 눈에 띄는 게 유지가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지호의 참여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참여를 해야 비로소 학습이 시작되고 그래야 학습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미음, 유지와 일반화가 이루어지면 참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음에 들어갈 내용은 숙달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득, 숙달, 일반화가 일반적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지가 지금 숙달과 일반화 사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 유지가 일반화 뒤에 들어갔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게 박수는 삼칙은 나오면 좀 좋은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복지단체 내용을 봐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기획에 포함되는 요소 2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김 교사, 선생님 지난주에 백색증을 가진 저시력 유아 진수가 입학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증을 보면 떠올려야 될 게 뭐다? 빛 조절을 잘 못하겠네. 그래서 교수 그리고 안지나였다는 중재를 살펴보시면 차양 있는 모자라든지 선글라스, 실내 같은 경우는 커튼 같은 거 설치해주나 이런 내용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죠. 자, 대개 저시력 유아들이 환경이 바뀌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수를 지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진수에게 잔존 시력이 있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보행 훈련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을 할 때 잘 살펴보세요. 일단 기읍. 우리가 알고 있는 보행 훈련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어떻게 O, N, M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이거 Orientation Mobility, 즉 방향 정의와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 정의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감각을 활용해서 본인이 현재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아는 능력을 방향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는 잔존 능력을 이용해서 뭐 품위 있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등등 이동하는 방법을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은 쉬워요. 그래서 닭과 관련된 정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책에서는 보행훈련 그리고 방향정의, 이동에 다 잔존 감각을 활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미을을 할 때 진수의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알다시피 이 시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콘의 시 기능, 시 효율 모두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왜 시 효율성을 고려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 기능 또는 시력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효율적으로 정확하고 그리고 시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니은을 할 때, 실외 활동을 할 때 지금 진수 같은 경우에는 백색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걷는데 많이 불편할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눈부심 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그럼 이러한 빛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차량에 있는 모자라든지 아니면 선글라스 같은 경우를 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효율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서행동 장애로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이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학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과 리를 관련된 내용 보시면 자, 글쎄요. 진수의 애착 행동은 디귿 유형의 유아들이 나타내는 특성이긴 한데 완전 애착 유형의 유아들은 어머니가 돌아오면 반기며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거든요. 자, 그러면 디귿 내용이 김교사 내용이 나왔겠네요. 선생님,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진수는 어머니가 데리러 와도 별 반응이 없어요. 어머니가 부르는데도 진수를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침에 헤어질 때 울지도 않고 어머니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와 진수의 애착 관계가 괜찮은 걸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착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애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가 안정 애착, 두 번째가 불안정 애착이 있습니다. 이 불안정 애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오는 회피, 저하, 그리고 혼란 애착이 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회피 애착의 특성이고요. 따라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회피 애착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정애착 유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뭘 생각하냐면 안정기지로 선택해서 지금 낯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에 들어갈 유형은 회피애착, 리를 들어갈 내용은 안정기지라 생각하시고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으로 풀어도 되고요. 유아교육학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제는 유아교육학으로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1번 문항을 보시면 기획에 해당하는 팀 협력 모델명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 교사와 박 교사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박 선생님 개발학 교육계획 다 작성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 저는 통합학급 교사로부터 각 유아에 대한 발달과 학습에 대한 정보를 받고 유아가 다니는 치료실에 치료사나 심리학자, 의사 등으로부터 진단 결과나 중재무포를 받아서 부모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작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팀 협력 모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간초라고 얘기하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진단 따로고 중재 따로 합니다. 그에 반해서 간학문 같은 경우는 진단은 따로 하지만 중재는 함께 한다고 얘기해요. 이 함께 할 때는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떻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그 결과를 받아내서 취합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직접 모여가지고 대면으로 특정한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취합한 내용으로 뭘 만들었다? IP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IP, 개별학 교육중재이기 때문에 중재를 만든 겁니다. 즉 진단은 따로 했지만 중재는 함께한 뭐가 된다? 다간초조에서 간학문적 접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다간초 중에서 또 다른 게 나오겠죠. 자, 이 문항 2번. 니은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진단 방법 쓰라고 합니다. 니은. 아, 그러셨군요. 저는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영화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여러 관련 서비스 영역의 전문가들과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부모 그리고 제가 한 팀이 되어 교육 진단을 계획했어요. 즉 여러 사람들과 진단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죠. 자, 교육 진단 시에는 팀 구성원들을 동시에 관찰하며 평가했는데 그때 제가 촉진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팀이 합의한 결과에 따라 다 같이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진단도 같이 한 거고 그리고 중재도 같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간초 중에서 초합문제 접근이고 이 초합문제 접근에서 늘 사용하는 평가 방법은 원형 진단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 진단에서 일반적으로 교사가 뭐 한다고요? 촉진자 역할을 하고요. 즉 가운데 교사와 학생 부모가 있고 이들의 상호작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이런 촉진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변 관련 서비스 전문가들이 살펴보겠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회의를 통하고 그걸 통해서 중재를 같이 도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디귿비읍 대화 중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이거에서 볼 때 교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한 가지를 찾아 그 기호와 내용을 수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장투법 내용 그리고 기출 문제 때 해당 내용들을 다 봤으니까 일단 지금 봐야 될 건 디귿 우리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순회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특수교육 지원센터 역할 7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리얼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순회교육 이외에도 센터 내에 교실에서 장애 영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알다시피 장애 영어 같은 경우는 초중등 학생과 다르게 뭘 할 수 있다고 배치하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이 3가지가 지금 다릅니다. 뭐 영유아, 특수교육 영유아 학급을 만드든지 아니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가르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영유아와 관련된 배치 내용도 다르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지금은 틀렸고요. 이때는 맞아요. 지금은 그냥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쓰면 되고 이제는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틀린 건 뭐냐면 비음이 틀렸고 비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150일 기준으로 30일 보면서 줄일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 시옷을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쓰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시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김교사와 은지 어머니와 대한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대로 은지와 상호작용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께서 자녀에 대한 중재를 실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지 어머니께서 배운 반복대로 정하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는지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요. 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교사에게 뭔가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배운 것을 학생에게, 은지에게 써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배운 대로 저하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일관성 있게 하는지를 점검하고 모니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단일대사연구 설계에서 기본 개념으로 이 개념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얘기할 때 이 내용을 배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도 같은 경우는 일관성을 얘기하는데 독립변인 신뢰도라고 해서 중재를 일관성 있게 잘 적용했는지와 관련된 독립변인 신뢰도가 있죠. 이 독립변인 신뢰도를 다른 말로 뭐로 한다? 중재 충실도라고 얘기하고요. 타당도 같은 경우에도 외적 타당도와 관련된 외생 변은의 중재 충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옷은 중재 충실도라 쓰시면 되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지만 일단 이 중재 충실도와 관련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독립 변인 신뢰도의 다른 말이다. 그리고 타당도와 관련해서는 외적 타당도와 관련되어 있는 외생 변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늘 물어보는 자, 선별 검사에서 음성 오류, 부적 오류의 장애 진단과 관련해서 하나 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적 오류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심층 진단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소위 말해서 특수교육을 조기에 받지 못해서 학생의 부정적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늘 나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앞에 기출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말도 했잖아요. 유아특수교육 2손 3책에서는 늘 나오는 위음, 위안과 다르게 민감성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리고 특이성이라는 용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음과 위안과 관련해서는 선별도, 명확도라는 개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해당 문제에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알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 자폐성 유아에게 나타나는 기억과 같은 인지적 결함은 무엇인지 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장애와 관련된,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예. 두 번째, 중앙응직. 세 번째, 실행기능. 자, 지금 기억 내용을 보시면 기억.
아이들이 퍼즐 놀이를 하면서 항상 기억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기억. 다른 아이들은 아래 그림을 보고 오와 가방이라고 말하는데 영수는 상과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 큰 오를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큰 가방을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작은 삼과 작은 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중앙응지 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중앙응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의미를 합쳐서 전체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만드는 걸 잘 못하는 걸 중앙응지 능력의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이 중앙응지 능력의 결함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기읍과 같은 인지적 결함은 무엇인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명사로 쓰시면 됩니다. 중앙응지 능력의 결함.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할 때는 뭐 마음 이해 능력, 그리고 뭐 실행 기능, 그리고 중앙응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답은 이에 대한 결함이기 때문에 무슨 결함으로 답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2번 니은과 관련해서 다음에 A에 들어갈 말만 쓰라고 하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초분절적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높낮이의 변화 없이 같은 톤으로 말하는 영수를 보고 선생님의 영수는 말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같은 톤을 뭐 리듬, 억양, 강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같은 경우 추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화용론의 결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015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책에서 특히 고은 선생님 책에서도 이거 아예 의문론적 영역 이외에도 운운약적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은 선생님 책에서는 이거 준언어적 요소로 빼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손삼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떼가지고 운운학적 결함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의문론적 영역에서 지금 얘기했던 리듬 억양 강세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여기 초분절적 요소의 결함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의문론적 영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의문론에서는 음소와 운소로 나누고 이거 나눌 때 분절음과 초분절점을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운소의 문제를 보통 초분절적 요소의 결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에 들어갈 내용은 초분절적 요소의 사용의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의문론적 영역의 문제로 리듬 억양 강세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예전에는 화형론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의문론이라더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디귿과 리을의 하위 검사 영역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이 디귿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윕시고 그리고 리을 한국판 적응행동검사가 있죠. 이 윕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윕시 4까지 나왔고요. 이 4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스크 5 내용과 동일한 전체 속도를 갖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윕시 같은 경우에는 뭐 2세 6개월 그리고 뭐 4세부터 7세 7개월까지 내용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기 때문에 4세에서 7세 7개월까지의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스크 5와 똑같은 전체 속도를 사용합니다. 자, 전체 속도 같은 경우는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 추록, 자극 기업, 처리 속도 이 5가지의 전체 촉도가 있거든요. 얘는 이 전체 촉도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이해 그리고 시공간 그리고 유동 추론 그리고 작업 기업 그리고 처리 속도 이 5가지가 현재 윕시에서 특히 4세에서 7세 7개월까지 사용하는 연령과 관련된 전체 촉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판 적응행동검사 KSBR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제 같은 보다는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최근에 나왔던 KABS를 뜻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건 한국판 적응행동검사의 2가지 검사 영역을 써야 되는데 검사 영역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거 비해서 독립적 적응행동 그리고 문제행동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적응행동과 관련해서는 카이제, 나이제, K,
ABS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지적장애, 영역별 문제를 풀 때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나와 있는 KABS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미음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미음이 뭐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개별학 교육지원팀이 영수의 개별학 교육을 수립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이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교사 대화 내용을 보시면 일단 박 교사는 지난번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영수의 발달 문제를 검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소위 말해서 뭐 부모가 했든 아니면 학교장이 했든 간에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어떻게 했다고 영수를 진단평가를 한 거지.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영수의 발달과 관련된 검사를 했고 그 했던 검사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한다? 보통 취합을 한 다음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전달한 내용으로 뭘 한다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 장애로 진단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를 관련된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결정한 내용대로 이제 각급 학교와 장이 개별학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IP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미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역할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쓸 내용이 많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아 교육과정 그리고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7번도 일부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 같은 경우에는 1. 누리 과정이죠. 유아 교육 과정이죠.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2번과 3번을 볼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언어장애 유형이죠. 자, 우리는 10여 책에서 의사소통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언어장애와 그리고 말장애로 이렇게 나누죠. 자, 이 언어장애 같은 경우에는 책에 따라 정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모국어의 언어 형식, 언어 체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예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언어 발달 지체, 단순 언어장애, 실어증.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니은 디귿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니은 디귿을 읽어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일단 두 교사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 요즘 지수가 실기반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대부분의 수업 활동에는 잘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시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작년에는 말이 막히거나 말을 더듬는 현상이 종종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창선장의 말더듬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수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풍선을 풍선으로 하고 사탕을 아탕이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음은 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략 등을 보이기 때문에 뭐 이거 조음 장애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장애 유형에는 얘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말더듬, 그리고 유창성장애, 그리고 조음문장애 또는 말소리장애 쓰시면 되는데 요즘 문제는 조음문장애를 말소리장애를 하기 때문에 말소리장애와 동급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유창성장애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장애 유형을 생각하시고 이 언어장애 유형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유형과 다르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언어의 하위체계. 이거 딱 정확하게 고은 선생님 이선삼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5가지 의문론이 있다. 리을에서 언급된 지수의 언어 행동은 하위체계 중 무엇과 관련된 문제인지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단순히 무슨 론이 아니라 지금 관련된 문제인지 써야 됩니다.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을 내용을 보시면 리을 지수가 이야기할 때 상황에 적절치 않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자, 얼핏 보면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이 대화를 유식한 표현으로 담화라고 할 수 있죠. 담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형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화형놀이가 아니라 화형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풀어서 답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담화 상황 또는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형놀이에 문제가 있다고 써주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1. 위 자료를 근거로 배뇨학습을 위한 진의의 신체적 준비 여부를 판단을 하여 쓰고 판단의 근거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현재 수준 배뇨를 보시면 배뇨와 관련된 의학적 질병은 없고요. 매일 소변 횟수가 13에서 17회, 소변 간격은 10에서 60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변을 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준비도 평가가 있잖아. 이 준비도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1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생활 연령이 2세 이상이다. 내 같은 경우는 5세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언급돼야 될 내용이 일단 뭐 하루에 3번에서 5번의 일정한 배변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3에서 5가 넘잖아. 그리고 기저귀가 말라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계속 쌉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단 근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일정한 배설 패턴도 없고 그리고 기저귀가 마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유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뭐도 언급한다? 균형감이라는 내용도 언급하고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2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목표 기획에 도달하기 위해 물리치료 찾는 다음과 같은 지도상 유의점을 알아두었다. 자, 단기 목표 기획이 뭐냐? 자, 유아용 변기에 앉을 수 있다죠. 자, 유아용 변기에 앉기 위해서는 유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진이가 변기에 앉아서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자세 잡기부터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하려면 A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 능력 같은 경우는 정동 삼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A에 들어갈 내용은 균형 또는 균형감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생활 연령이 2세 이상이고 3에서 5 정도의 일정한 패턴을 보여야 되고 그 한두 시간 정도의 건조 시간, 마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와 플러스 균형감이 요즘에 배변 훈련과 관련된 준비도 평가에서 얘기하는 근거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강교사는 단기 목표 니은을 과제 분석에서 4, 3, 2, 1 단계의 순서로 지도하였다. 이 교수 전략이 무엇인지 쓰고 장점 한 가지 쓰라고 얘기하죠. 자, 니은 혼자서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혼자서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뭘 했다고? 니은을 과제 분석했다고 합니다. 과제 분석에서 4, 3, 2, 1 단계로 가르쳤다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4단계, 그리고 3, 4단계, 그리고 2, 3, 4단계, 1, 2, 3, 4단계를 가르쳤다는 뜻으로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연세와 관련이 있을 거고 이 연세 같은 경우는 과제 분석을 한 후 1년의 하위 과제들을 자극과 반응으로 나누고 이것을 앞 또는 뒤 순으로 누적해서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뒤에서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한다? 후진형 연세를 하고요. 후진형 연세는 전진형 행동 연세와 비해서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 네, 전진형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인위적 강화를 주지만 후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적 강화, 즉 지금은 옷을 입는 이러한 자연적 강화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지금까지 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볼 수 있냐면 여기 바지춤을 잡고 있으나 올리지 못한다. 이런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변 관련 기술평가 같은 걸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준비도 평가, 그리고 배설 패턴 평가, 그리고
배변 관련 기술 평가 등으로 배변과 관련된 평가 내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B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정 B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일단 1번에 문항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과정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유특 내용이죠. 딱 누구 샌들 등이 얘기했던 교육과정 수정 유형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적합화로 풀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으나 그래도 교육과정 수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에 나와 있는 8가지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 자, 디귿 8조각의 집 모양 퍼즐 대신 3조각의 집 모양 퍼즐을 맞추도록 함.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적합화를 본다고 하면 교수 방법의 수정으로 이제 이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뭐 교수 전략의 수정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샌들이 얘기했던 교육과정 수정 유형적으로 본다면 활동의 단순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것 정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교사는 민지의 정리정돈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화 계획을 사용하였다. 1회 강화 계획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 한 가지를 쓰고 2에 해당하는 강화 계획을 쓰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같은 경우에는 뭐 행동 뒤에 나오는 후속 자극을 주냐 그리고 제거하냐에 따라서 행동 발생률을 높이는 것이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강화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잘 정해져 있는 강화 계획을 써야 되는데 보통 행동을 습득할 때에는 네, 연속 강화 계획을 쓰고요. 그리고 유지 일반을 할 때에는 간헐 강화 계획을 씁니다. 근데 연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뭐 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1대1 뭐 강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유지 일반화 안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포만 그리고 의존을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간헐 강화 계획을 쓰는데 간헐 강화 계획 같은 경우는 약물섬책 기준을 본다고 하면 비율 강화 그리고 간격 강화 그리고 지속 시간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쓰는 게 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비율 간격 지속 시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율 간격 지속 시간을 고정을 두느냐 그리고 바꿀 수 있냐 변동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시 비율 고정 비율 고정 변동 그리고 뭐 고정 간격 그리고 변동 간격 등으로 부를 수 있죠. 자,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강화 계획을 써야 되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습득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강화 계획을 썼어요. 그리고 이 행동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4, 2, 4, 6, 8, 3, 5 평균 4회에 정리 정돈을 할 때마다 뭘 해줬다고? 여기 횟수잖아. 횟수와 관련된 게 비율이고 그리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 비율 강화 계획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동 비율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으로 당연히 고정 간격에서 나타나는 강화 휴지 기간 등을 줄일 수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뭐 여러 사람에게 사용하기 어렵고 이러한 단점점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약물섬책과에 언급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비율, 간격, 지수시간과 관련된 장단점과 관련된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저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일단 문제를 보면 경수의 행동지원팀이 기획을 할 때 기획이 우선순위 하잖아요. 이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3가지 유형을 나누고 이 3가지 유형을 우선순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러면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파괴행동, 방해행동, 경미한 방해행동이 있는데 방해행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방해행동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방해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경미한 방해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수용 어렵게 하거나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때 이것을 경미한 방해행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지금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 울었다. 이 계속 울었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위해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저거 같은 경우 계속하면 학습에 방해가 되고요. 긍정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방해 행동이라 볼 수 있고, 장면 2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게 던지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가 해가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파괴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경수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옷만 계속 만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사회적 수용과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미한 방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쓸 거라고 하면 어떻게 2, 1, 3이라 쓰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쟤네들의 정의 또는 개념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유특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2번 행동지원팀이 경수를 위한 포괄적인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경수의 행동 특성 2가지를 찾아 쓰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경수에게 행동 지원을 할 때 이거를 좀 바꿨으면 하는 걸 찾아라는 의미인데,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면 2, 3 내용을 묶어서 본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감각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즉 자폐 학생이 보이는 그런 전환의 어려움, 그리고 전이의 어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2가지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간 변경했다는 그러한 불안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감각 이상을 보이겠다고 쓰시면 2번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나에서 경수에게 가르칠 대체 행동을 선전할 때 대체 행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김교사가 고려할 사항 1가지 쓰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대체 행동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의 효율성과 관련된 5가지인 노력, 결과의 질 또는 강도, 결과 즉각성, 결과 일관성, 처벌 계획성 중에 하나를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즉 경수에게 가르칠 대체 행동이 문제 행동 했을 때 드는 에너지보다 덜 들거나 똑같이 들어야 이 대체 행동을 하겠죠.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대체 행동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응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4번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5번 내용을 좀 우리는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 1번에 보시면 박 교사는 준서에게 내 친구 노래를 익힐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하였다. 적절하지 않는 지도 방법 2가지를 찾아 기호와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준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인공화 수술을 하였으며 현재 청력은 45에서 50 정도.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널널하게 보더라도 중등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어를 주로 사용하나 상대의 입모양이나 시각적 단서도 활용함.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건 좋지만 음정이나 박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당연히 잘 못 들어서 그렇겠죠. 자,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유아가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들려준다. 알다시피 시각적 단서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각적 단서를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2. 그림 확보를 사용해서 멜로디를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얘 음정이나 박자 정확하지 않지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확보를 제공하면 훨씬 더 좋겠죠. 디귿, 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코다의 손괴를 사용한다. 근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신체를 이용한 동작으로 노랫말을 표현하게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왜? 음정이나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음, 가사를 익히도록 교사는 입모양을 최대로 크게 한다. 입모양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 기읍과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는 3번을 볼 텐데, 3번 내용을 보면 준서가 집단 음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청각 보조 장치 1가지를 쓰고 음률 영역의 환경 구성 시 고려해야 할 1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활동 계획안을 보시면 친구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갖는다, 리듬에 맞춰 노래를 적절히 부른다, 멜로디에 맞게 친구 이름을 넣어 부른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구어를 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모양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라면
구어를 제대로 사용한다라는 뜻은 이제 내가 듣고 얘기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주변 소음을 줄여줘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는 지금 음악 시간이기 때문에 소음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교사의 지시라든지 교사의 노래소리를 조금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소음과 상관없이 학생의 어음 인지도 높여주는 게 중요하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FM 보청기입니다. 이 FM 보청기 같은 경우는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켜 줘가지고요, 소음과 거리와 반향에 상관없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응용 영역의 환경 구성시 고려해야 될 점 같은 경우 방금 문제가 나온 것처럼 시각적 단서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과 협의해서 입모양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3번 문제 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3번 같은 형태가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얘 왜 인공화학 수술을 했는데 왜 FM 보청기를 얘기하면 요즘에는 정확하게는 FM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와우 안에 들어가 있는 전극에 직접적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FM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FM 보청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FM 보청기, 책에 따라서는 FM 시스템을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FM 시스템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 문제는. 자, 다음은 6번 그리고 7번, 8번을 봐야 되는데 6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과정과 교육학 내용이고요. 따라서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내용도 여기 2번 문제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학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학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에서 김 교사가 계획한 연구 설계 명칭을 쓰고 중재 A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나 중재 연구 설계안을 본다고 하면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인식률 80%를 최종 목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 각 단계별로 10%, 20%로 정했다고 합니다. 즉 이게 뭐가 된다고? 중간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요. 80%의 최종 목표로 점진적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해당한다? 기준 변동 또는 기준 변경 설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 변경 설계, 기준 변동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기능적 관계에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 기능적 관계에 입증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라는 게 지금 이 근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설정된 이러한 기준에 맞게끔 행동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 변화를 바탕으로 중재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근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기준에 맞게끔 행동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때 중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5년 유치원 교육과정을 받고 조금 쉬었다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